멕시코 쪽에서는 워너비? 이런 것들이 자수성가한 기업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마피아 보스. 돈이 많이 벌면서 가수들도 집으로 부르고 내가 좋아하는 명품도 다 갖고 있고 멕시코는 마약 산업의 어떤 중심이 된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멕시코에서 마약 산업 그리고 마피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이 국가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멕시코에서는 큰 마약 조직의 경우는 대기업, 작은 마약 조직들은 중소기업 이렇게 평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멕시코의 가장 유명한 마약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엘 차포 구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포브스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100사람 안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속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제 마약 산업이 멕시코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멕시코가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마약의 중심지는 아니었고요. 사실은 20세기 중반 전 세계 마약의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남미의 콜롬비아였어요. 콜롬비아에서는 상당수의 코카인을 재배하게 되거든요. 코카인이 근데 어디서 나왔냐면 코카잎에서 나왔어요. 안데스 지역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오던 식물이었어요. 안데스 국가들,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이런 쪽은 굉장히 고산지대예요. 해발 거의 3,000m 이상이거든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력을 내기 위해서 코카잎을 씹어먹는 전통이 있거든요. 콜롬비아에서도 이제 코카가 이렇게 재배되던 것들을 화학 성분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이 코카인이라는 위험한 마약을 만들게 되는데 콜롬비아가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마약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주요한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넷플릭스 나르코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아주 전설적인 마약 왕이 탄생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약 산업이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커지면서 미국은 긴장하기 시작하죠. 미국에 많은 마약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 사람들의 사회를 병들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단순히 마약을 국경 내에서 막는 것이 아니라 콜롬비아의 정치나 마약의 현실에 개입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거를 플란 콜롬비아라고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콜롬비아 플랜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미국 정부가 마약 마피아들, 카르텔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헬리콥터, 비행기, 탱크, 살상 무기, 훈련 비용까지 미국 정부에서 대주게 돼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는 작전에 돌입하게 돼요. 일정 부분 이 마약 소탕 작전, 즉 플란 콜롬비아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이 그럼 이제 마약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된 걸까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지금도 여전히 여기 마약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30년이 지나서도. 그것은 성공이 되지 않았다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걸 풍선 효과로 이해해야 돼요. 풍속의 한쪽을 누르면은 그것이 압력을 받아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콜롬비아의 마약 소탕 작전은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었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풍선의 다른 부분들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 대신에 멕시코가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마약을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나라, 즉 마약 소비국 1위는 미국이거든요. 멕시코는 미국에 굉장히 가깝고 원래 콜롬비아에서 마약을 보낼 때도 멕시코를 경유해가지고 미국 국경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 있던 마피아들은 콜롬비아에서 마약을 받아서 미국으로 넘겨주는 보조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아예 전 세계 마약 카르텔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약 산업이 이렇게 멕시코에서 성장을 하고 전 세계 마약 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연루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법적인 일에 연루가 됐을까요? 멕시코에서는 점점 빈부격차가 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프타가 진행되면서 농촌 경제가 몰락을 했어요. 왜냐면 미국의 어떤 기계화된 농업에 의해서 대량으로 생산된 옥수수가 훨씬 더 싼 값으로 멕시코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멕시코의 타코나 토르티야, 브리또 이런 거 대부분이 옥수수로 만든 거거든요. 멕시코 농민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잃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위험하지만 또 한편 불법이지만 이런 마약 산업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약 산업에 들어가게 되면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마약 산업에 연루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나르코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게 부자거든요. 우리는 예를 들면은 미래를 위해서 저금을 하거나 저축을 하고 뭐 주식을 투자하거나 뭐 이런 게 있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비즈니스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감옥에 갈지도 모르고 지금 있는 돈들을 다 써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수비 수준이 엄청나요. 나쁜 의미에서 그러겠죠. 극단적인 의미에서요. 그래서 일단 마약상의 보스가 됐다. 일단 거대한 맨션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연예계와 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가수들을 자기 저택에 불러가지고 콘서트를 연다든가, 명품 브랜드를 입고 다니거나 아니면 들고 다닐 때 로고가 가장 큰 것들을 주로 입고 다녀요.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인스타그램도 하고, 그 다음에 얼굴을 많이 드러내진 않지만 명품 시계를 샀다면 그것도 이제 인스타그램에 싣게 되고, 경찰에 잡히게 되는 경우도 자신이 이렇게 막 허름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명품 옷이나 이런 거를 입고 머그 사진을 찍는다던가, 정말 진정한 플렉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도, 마피아 보스들은, 마약 보스들은 이런 스타일을 입는 거나 이렇게 되면서 그거를 따라하게 되는 거죠. 마피아 아니면 마약 조직들의 영향력이 문화적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가 됐어요. 나르코 컬처.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다른 사람들도 이 조직의 막내로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잖아요. 마약 같은 거에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어? 굉장히 나쁜 일 아니야? 하지만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들어가서 돈도 잘 벌고 있어. 실제로 현실에서는 고용이 안 되고 딱히 할 일도 없고, 이렇게 되면 그런 조직들의 이제 좋던 싫던 알을 들여놓게 되는 거죠. 마약 조직이라는 피라미드의 맨 하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못 벌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직원처럼 일정 정도의 어떤 돈을 벌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다른 한편은 가족들을 부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층부에 올라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워너비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점점 더 잔인한 범죄나 살인을 저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대한 마약 집단이 멕시코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제 멕시코에는 아주 다양한 마약 카르텔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지역을 거점으로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큰 마약 조직 중에 하나가 시날로아 주라고 하는 데 있는 시날로아 카르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힘을 키웠는데, 이제 점점 더 그 힘을 키우는 걸로 모자라서 이제 영역을 확장해야 되겠죠. 특히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있는 국경을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주요 거점들을 둘러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최신식 무기들이 도입을 하게 되고, 점점 폭력의 수위는 높아지고, 이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쟁투로 이어지게 돼요. 멕시코 마약 조직 간의 어떤 쟁투 가운데서도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멕시코 사회를 놀라게 했던 것은 2004년에서 2010년까지에 걸쳐서 일어났던 시날로아 카르텔과 걸프 카르텔 사이의 갈등입니다. 예전에는 이 조직들이 시민들이 보지 않는 뒷거래를 통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조직들은 폭력이나 암살 이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멕시코 사회 전반에다가 노출시켰어요. 예를 들면은 한 조직에서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을 납치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을 죽여요. 죽인 어떤 시체를 도시의 대로 거기다가 이제 걸어놔요. 목을 매달아 걸어놓고 이것들을 전시하고, 그럼 다음 날에는 경찰서를 습격해가지고 경찰서 앞에다가 그 시체를 버린다든가,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거나 퇴근하면서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부터는 단순히 멕시코 마약 조직 간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쟁투나 싸움이 아니라 멕시코 사회가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인신매매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공장지대가 발달한 국경 지역에 있던 시우다 후아레스에서는 주로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해요. 이제 여성 노동자들을 납치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인신매매로 팔거나,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간 400여 명의 여성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다른 한편으로는 마피아 조직들이 어떤 정치인들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받고 데모를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신 처단해 주는 거예요. 아욕시나빠라는 시에서 이 상황이 재현이 되거든요. 이 시장이 굉장히 부패했기 때문에 시장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시위를 조직했거나 주도했던 대학생들이 한 30여 명이 안매장된 상태로 발견이 돼요. 그 시장이 마약 조직에 사주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죽이면서 반대 목소리들을 처단하게 되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비판하거나 마약 조직의 문제점들을 보도하려는 언론인들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서 2010년 사이에 많은 멕시코 언론인들이 납치돼서 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입도 막으면서 이 마약 조직들은 멕시코 사회를 조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정부보다 혹은 경찰보다 마약 마피아가 더 큰 힘을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이 더 세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그 당시 2006년도에는 멕시코 정부도 공식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멕시코 마약 조직들을 소탕하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해결되지 못했어요. 사실은 칼데론 대통령이 재임하는 2006년부터 2012년 동안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어갔고 마약 조직이 소탕되기보다는 오히려 무고한 시민들도 이제 암살된 상황까지 이루어졌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미 멕시코의 정부나 정치권에도 이렇게 마약 조직들이 연루되어 있었어요. 이 조직들이 정부의 타락한 정치인이나 부패한 정치인들을 매수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부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정부와 선이 닿아 있는 조직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 조직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조직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마약 조직 간의 어떤 갈등을 넘어서 가지고 정부와 대항을 해야 되니까 또 엄청난 최신식 무기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폭력이 악순환이 되는 것이고요. 멕시코의 마약 전쟁이 정말 문자 그대로 전쟁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기간 6년 동안 죽는 상황이 발생되고, 무고한 시민들이나 아니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사상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펠리페 칼데론이 야심차게 시도했던 마약과의 전쟁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마약 조직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최종적으로는 시날로아 카르텔이 멕시코 사회의 전반적인 마약 산업을 조종하고 했다고도 굉장히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끝난 건 아니니까 아직도 마약 조직과의 전쟁, 마약 조직들 간의 싸움,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있고 경쟁이 치열하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21세기에 넘어오면서 멕시코의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이나 불평등이 아니라 폭력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폭력의 문제의 가장 중심에는 마약 산업이 자리하고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멕시코 마피아가 이렇게 커다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전 세계에도 이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듯이 나르코스나 시카리오나 굉장히 많은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들이 이에 관련된 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마약이나 마피아의 문제가 단순히 멕시코만의 문제인가? 모든 책임을 멕시코에 전가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약 조직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폭력을 극단화하고 있는데, 이 무기들이 과연 어디서 들어올까요?